그러면 마지막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님께서 기후위기에서의 정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청년을 위한 지구는 없다에 대한 책임을 앞에 앉아 있으면서 막중하게 느끼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보궐로 국회의원이 돼서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올 12월 2일이면 예산안이 확정이 됩니다. 예산은 정책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지가 예산에 실리게 돼 있죠.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쓰일까요? 저는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여러모로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당초에 요거 끝나고 저보고 사회를 보라고 했는데요. 시나리오 상으로는 20분씩 하고 토론을 한 4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1시간 10분을 썼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다 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얘기하는 걸로. 밑에 거. 네. 햇빛이 비쳐서 잘 안 보이죠?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냐. IPCC에서 1.5도씨로 지구의 온도의 상승을 막으려면 8.3년 남아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학생이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27. 8.3년 후면 35 장가를 갔을까 말까, 아이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할 나이입니다만 그때 8.3년 후에 지구의 모습이 어떨까요? 상상이 됩니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만 많은 과학자들,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 기준으로는 450 ppm, 지금 415까지 갔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년에 2 ppm씩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는 3 ppm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대로 하면 2050년에 500 ppm을 넘어설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온도는 대개 4도에서 5도씨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5도씨에서 막겠다고 목표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와 강도로 해야 될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키를 거의 비행기 속도로 타고 내려와야 할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얼마나 바꿔야 합니까? 우리가. 이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가서 저 회의에 가서 발표를 했었죠. 이성적인 사람들은 대통령의 발표가 매우 미흡하다. 일반인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트럼프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국회는 잘하고 있냐? 잘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은 잘하고 있냐? 신용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냐? 잘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오바마 때 그린 뉴딜 정책을 펴서 한참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와서 그 정책을 다 폐기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승한 정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만 계승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갔던 공장 다시 돌아와 얘기만 승계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했습니다. 이 정책도 마저 폐기했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이 다시 오바마 때 했던 그린 뉴딜 정책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할 거냐? 강도가 많이 다릅니다. 바이든의 강도가 있고 샌더스, 워런 다 나름 진보적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샌더스 정책이 제일 강력합니다. 돈의 규모가 다릅니다. 유럽도 대체로 매우 강한 속도로 탄소를 줄이려고 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앞서 얘기하셨던 파리 회의가 2015년이었습니다. 요만큼 있을 때 우리가 파리에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이렇게 할게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자료에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끝입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은 현재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대부분 발표했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혹은 처음으로 리우에서 회담하고 그리고 교토에서 프로토콜을 발표할 때의 기준을 적용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015년 기준으로 요만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하므로 계속 에너지를 더 쓸 것으로 예측되므로 매년 에너지를 더 쓸 것으로 가정하여 대개 6억 톤 수준에 있던 거를 8억 5천만 톤까지 우리는 더 쓸 예정인데 그것을 목표 지점으로 해서 37%를 줄이겠다고 파리 이 기후변화 회의에 우리의 목표치를 제출합니다. 그게 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기준이 대개 한 6억 5천만 톤 정도 됐을 텐데요. 6억 5천만 톤을 2030년에 5억 7천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부르죠. 참 못된 거 아닙니까? 중진국이 30% 줄인다고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나쁜 대책과 목표를 세계에 보고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아시는 것처럼 2050년까지 소위 넷 제로 수준까지 가려면 지금 대략 한 7억 톤 정도 되는데 이거를 1억 톤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6억 톤 정도를 줄여야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에너지 분야인데 그 에너지는 크게 보면 발전하고 수송 분야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줄일 거냐가 숙제죠.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저희 세대 사람들입니다. 혹은 저희 윗세대 분들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면서 만들었죠. 그 숙제를 다 풀지 못하고 여기 계신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숙제를 넘겨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직접 정치를 하셔야 될 때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대략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요. 석유 시대가 고갈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석유가 고갈되면 당연히 다른 에너지를 써야겠지라고 했는데 석유가 고갈돼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고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데 돌이 떨어져서 석기 시대가 멈췄냐. 말을 타다가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말이 멸종해서 기차나 자동차로 넘어갔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석유 시대를 멈추는 것
탄소 시대를 멈추는 것, 그것은 석유나 석탄과 같은 에너지가 다 써서 없어져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멸종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죠. 어떻게 바꿀 거냐가 숙제입니다. 아주 소위 좌파 녹색주의는 소위 부시맨 시대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인구의 규모 10억 명이었습니다. 지구에서 이 소위 인류가 너무 숫자가 많아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숫자를 근본적으로 한 60억 명 정도는 더 줄이자.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이나 중국처럼 이 소위 초저출산 문제가 해결의 근본적인 숙제를 푸는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자. 문명에 기대지 말고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인류가 쌓아놓은 그런 기적 같은 문명을 유지하면서도 탄소에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를 열 건지가 숙제입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이 열어야 될 새로운 시대에는 지금 1차 혁명, 2차 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표현되는 정도의 문명 정도를 더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철도와 석탄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석유와 자동차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인터넷 정보통신이었습니다. 4차는 그것을 다 포함한 AI와 로봇과 뭐 기타 등등을 다 합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지만 그 전체 혁명을 다 포함해서도 더 근본적인 소위 문명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은 탄소에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을 여기 있는 식구들이 열 수 있느냐가 거기에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숙제죠. 3분만 더 쓸게요.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력 시장을 근본적으로 지금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송배전 시설을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그것을 쓰려고 하는 아리백 기업들이 직접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돼서 그 법을 발의했더니요, 말은 제대로 안 하면서 싫답니다. 아직 입법은 해놨는데 통과는 못 시켰습니다. 에너지의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대부분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은 위험해서 좋지 않고 화력발전소는 아시는 대로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없애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다 규모가 커서 그게 중앙 집중형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나 풍력은 규모에 따라서 크게 할 수 있습니다만 소위 티끌모아 태산형 에너지입니다. 그건 중앙정부가 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동네에서 지방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직접 실천해야 되는 동네 단위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생산하고 그 동네에서 다 소비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 남는 에너지를 전기차에 충전하거나 수소로 전환해서 수소차에 충전하거나 그렇게 하고 이게 동네별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전기를 다른 동네에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뭘로 합니까? 스마트 그리드로 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요, 지금은 산업부가 모든 것을 다 틀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자치, 경찰자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에너지를 자치의 영역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에너지를 분권화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소비하고 남는 것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권한의 일부가 광역까지는 내려가 있는데 기초까지는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그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계획하고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나누어줘야 합니다. 우리 동네의 얘기입니다. 이 건물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에너지를 제로로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구청장 때 저희 동네에 지어놓은 에너지 제로 주택입니다. 냉방, 난방, 급탕, 환기, 조명 5대 에너지의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주택 단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후에는 모두가 이런 주택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그렇게 짓지 않는 주택은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수송 분야와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저는 수소차를 탑니다. 저희 집사람은 전기차를 탑니다. 제가 싹싹 빌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LNG 차를 탔거든요. 카렌스 20년 타고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저는 카니발을 타다가 수소차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수소는 어디에서 나오냐? LNG를 개질해서 나옵니다. 혹은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석유화학을 처리하는데 부생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기 계신 우리 장재현 씨가 이것을 계산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저 수소차. 이 수소차를 소위 LPG를 개질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면 그 과정에서 요만큼의 1361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같은 양으로 1년에 15,000km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소위 이 휘발유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총량이 1,600kg입니다. 수소를 개질해서 쓰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소의 생산 단계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나 혹은 휘발유차를 타고 다니면서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 나오는 거나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문명을 바꾼다고 하면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 혹은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 자체를 몽땅 바꿔야 하죠. 산업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차를 생산하는 수소의 전기,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원소스를 어떻게 할 거냐. 재생에너지로 지역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일단 쓰고 남는 것을 팔거나 혹은 수소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죠. 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수소차를 현대에서 만드는데 그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만드는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받을까요? 현대자동차가 아리백에 참여하고 2030년 혹은 40년 이내로 현대자동차가 쓰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하겠죠. 그런 문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할 거냐, 살 수 있을 거냐, 그게 숙제입니다. 그러려면 아까 탄소 배출권 거래제 얘기를 쭉 하셨는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현재 대한민국이 신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원천적으로 이 동네 혹은 이 기업은 탄소를 요만큼은 배출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일종의 기본 양을 할당해 줍니다. 근데 그 할당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게 마치 시장에서
탄소를 줄이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원천적으로 정의롭지 않은 조세 체계입니다. 탄소가 기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탄소세제를 중심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보조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유럽의 체계로 보면 이미 우리나라는 자동차에 탄소세에 버금가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세금을 걷어서 1년에 15조쯤 걷습니다. 그 15조쯤 걷는 세금으로 도로를 확장하는데 80%를 씁니다. 15조쯤 걷는 세금으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정의롭겠죠. 석탄 발전소 혹은 포스코가 제철을 하는데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시멘트 공장, 제철소, 그리고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 등에서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기값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름하여 탄소세. 호주, 영국 이런 데 다 탄소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석탄 발전소가 가격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그 세금 구조가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얼마를 붙여야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붙이고 싶은 만큼 붙이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다 국회의원이 돼서 하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할까요? 다시 한번 김성환 의원님께 박수로 감사 인사 표시해 주시기 자, 바랍니다.